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7장 에이전틱 시스템의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앞에서 저희가 진정한 에이전트라고 할 때 에이전트가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되는 에이전트의 메커니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보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판단한다. 그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에는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각자의 장단점과 어떤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지 확인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모수적 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이 있고요. 모수적 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요. 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비모수적 학습은 모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수적 학습은 모델을 건드립니다. 네, 1번은 파인 튜닝이 아닌 방법이고요. 2번은 파인 튜닝이 얽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파인 튜닝을 하니까 특수화가 되고요.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파인 튜닝을 안 하니까요. 빠르고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고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비모수적 학습,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 없는 학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모수적 학습이다 라고 하면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고 자동으로 성능을 개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식이 상당히 구현이 쉽고요. 비용도 적게 듭니다.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프롬프트만 건드리면 되고 아니면은 그 프롬프트가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만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파인 튜닝도 소프트웨어구나.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에 친화적이다. 왜냐면 그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행 방식을 바꾸면은 프로토타입이 프로토타입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금방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메모리랑 기억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모수적 학습에는 세 가지 주요 기법이 있어요. 예시학습, 리플렉시온, 경험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학습입니다. 예시학습은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퓨처 프롬프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퓨처 프롬프트. 자, 퓨처 프롬프트 뭐였어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거 해. 이때 결과물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 라고 하면서 예시를 주죠. 입력이 A면 출력은 B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잡아놓죠. 그러고 이런 거를 하나만 넣으면 원샷 프롬프트라 그러고 이런 걸 뭐 두 개를 넣어 놓으면 이제 두 개부터는 퓨샷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LLM이 실행할 때 프롬프트를 쭉 읽고 요 형식에 맞춰서 결과물을 뭐 C가 들어오면 D를 내놓는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배우셨었죠. 네, 이제 퓨전 프롬프트 요거는 사실 요 입력과 출력 예시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정된 퓨샷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시 학습에서 설명하는 동적 프롬프트가 있어요. 동적 퓨샷이 있어요. 동적 퓨샷이 뭐냐면요. 지금 성공 사례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퓨샷 예제로 재활용한다 그랬죠.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퓨샷 예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해라고 하고 얘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다시 퓨샷으로 넣는다. 원래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뭐뭐를 해 지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퓨샷 예시니까 예시가 있겠죠. 이게 나와서 이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고요. 요걸 보고 여기서 와랄랄랄라 처리해가지고 출력이 나올 거죠. 그리고 이 출력 결과를 확인합니다. 얘가 제대로 나왔나. 그래서 제대로 나왔네. 뭐 예를 들어 90점. 그럼 90점짜리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요 입력 출력 색을 좀 바꿀까요? 입력 출력 90점이다 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서 새로운 예시를 만듭니다. 90점짜리 답변이 있는데 얘를 넣었더니 얘가 나왔어 라고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입력이 또 와서 요걸 볼 때 이제 요 두 번째 예시까지 보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애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 뱅크를 구성하는 여기 있는 걸 이제 메모리 뱅크라고 부르는데, 이 메모리 뱅크의 구성 요소는 상황 정보,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했나,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뭐가 나왔나, 그리고 피드백, 얘가 몇 점짜리인지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모여서 이제 최종적인 작동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듯이 에이전트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학습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퓨샷 프롬프트와 동적 퓨샷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요, 둘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얘는 프롬프트에 예제를 하드 코딩합니다. 그래서 구현도 쉽고요, 빠르죠. 대신에 이 예제가 하드 코딩되어 있으면 바꾸지를 못하죠. 그래서 에지 케이스는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가 나오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교정 퓨샷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잘 나오나 이렇게 넣으면 결과가 잘 나오나 확인하는 정도로 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동적 퓨샷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DB에 런타임 검색을 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때그때마다 검색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애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컨텍스트에 효율적으로 맞춤형 컨텍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문제가 뭐냐, 초기 설정이 복잡하고요. 한 번 돌 때마다 검색이 돌겠죠. 이 사례에 맞는 좋은 예시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운영 단계에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정교한 시스템에 사용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플렉시온입니다. 리플렉시온은 에이전트에 자기 비판 습관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이 있으면 작업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다 라고 하고, 이제 결과가 있으면 성공했을 때 잘했어, 못했을 때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나, 성찰을 생성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이제 다시 메모리에다가 넣습니다. 얘도 성공한 것도 메모리에 넣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겠죠.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어,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실패했어,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은 다음에 한번 에이전트에 들어갈 때, 에이전트가 돼야 되겠죠. 에이전트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고, 요렇게 하면 실패했다라는 정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또 성공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LLM이. 그래서 모델 가중치는 변경하지 않지만 LLM 자체가 에이전트의 코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자기 개선을 하는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잘렸네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 시간 효율적. 그래서 리플렉션 단계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액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내역을 기록합니다. 이런 행동을 이렇게 했고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만약에 실패했으면 내가 왜 실패했지? 뭔가 놓친 게 있나?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성찰이 생성됩니다. 전에 이렇게 해서 이번 거는 이렇게 해서 틀렸어,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 그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메모리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저장을 했다가 이제 다음 프롬프트에다가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 입력이 들어가고 그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 디버깅이나 다단계 추론이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험학습인데요. 이번에는 경험학습입니다. 경험학습은 리플렉시온에서 조금 더 확장된 작업관 학습을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경험마다 인사이트를 추측을 하고요. 이 인사이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걸 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번 상황에서는 얘를 좀 덜 봐도 되겠다,
이거는 굳이 봐야 하나? 얘는 아예 지워도 되겠는데? 하고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을 관리하는 명령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이제 규칙을 추가하는 ad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규칙을 수정하는 edit이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remove가 있고요. 그리고 agre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업에 상당히 유사한 규칙이다 라고 할 때 얘를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럼 언제 쓸까요? 지금 아까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인사이트들을 모아놓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동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더 괜찮은 애를 뽑아내고 아닌 애들은 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작업 성능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계속 추출을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인지 동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능이 적응을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업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더 맞는 규칙이, 더 승격이 많이 되는 규칙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반화된 전략이 생기면서 새로운 작업이 생겨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은 이전까지의 작업들에서는 이런 애들이 좋은 결과를 냈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하는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이 들어와도 빠르게 적응을 해서 처리를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예시를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이고요. 먼저 리플렉션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켜져 있네. 네, 리플렉션부터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프롬프트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 놓인 뒤 특정 과제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경험의 기록이 주어집니다. 이 과제를 완수하는데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환경을 요약하려 하지 말고 그때까지 시도한 전략과 진행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행동들을 참고해서 이 실수를 보완할 간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A와 B는 시도했지만 C를 까먹었다면 해당 환경에선 C를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지 그런 행동을 계획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다 비슷한 과제를 풀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플랜이라는 단어 뒤에 계획을 작성하세요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짰고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지시사항에는 유제품이 들어있지 않고 사과 맛이 포함된 칩스 브라이어티 팩을 찾고 있고 가격은 $30 미만이어야 됩니다. 물건을 찾았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액션을 했는데 검색 결과에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물이 제 앞에 두 상품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유제품 있고 뭐 이렇게 원하는 버라이어티 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왔죠.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과정을 생각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챕터 7 너무 많군요. 자, 네, 결과가 나왔네요. 네,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검색 결과의 상품 상세, 맛목록, 성분 알레르기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고 그냥 버라이어티 팩이라는 표시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워크림이나 파마산 같은 유제품이 포함된 맛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 계획을 짰더니 검색어를 정교화한다. 가격과 카테고리에 필터를 적용한다.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뭐 판매처를 여러 곳을 검토한다. 다른 대안도 확인한다. 판매자한테 직접 물어본다. 결과를 기록하고 뭐 기준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메모까지 남깁니다. 뭐 클릭 전에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동일 과제를 제시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하나씩 완료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호출을 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성찰은 똑같아요. 성찰은 똑같고 뭐 사례까지 배우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하고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메모리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결과를 따로 분류를 해놓고요. 이제 요거를 메모리를 파일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요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자, 시도를 이번에 해볼게요. 리플렉션 트라이얼 러닝 나왔네요. 이제 보시면은 메모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성찰을 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실수를 했더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자 라고 이제 정리가 나오죠. 검색 예시로 이런 것까지 하고 실패를 방지하려면 이런 방식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계획에 따라서 검색하면 다음번에는 유제품이 들어있지 않고 사과 맛이 포함된 치즈 버라이어티 팩을 할 확률이 크게 올라갈 거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학습을 보겠습니다. 경험학습은요, 잘 보시면은 이제 프롬프트 자체가 다음 관찰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생성하세요 라고 먼저 지시를 합니다. 인사이트가 생성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인사이트는 승격을 하고 어떤 거는 뭐 강등을 하겠죠. 그리고 인사이트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는 어떻게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해서 보시면은 뒤에 앱사이트 트래픽이 15% 증가했고 바운스율이 40%에서 55% 증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 중에서 이제 승격할 친구들을 고르고 아니면은 강등할 인사이트를 고릅니다. 그래서 승격된 인사이트 중에서 하나를 직접 사람들이 보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최종 인사이트의 상태를 표시하고요. 최상위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h07 experiential learning.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 아차, 자자자, 이게 얼마나 땡겨야 돼? 네, 이제 인사이트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신 요 5가지 경우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하나씩 생성하고요. 뭐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게 5번 나오겠죠. 요 5번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오고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가지고 좀 맞는 것들은 승격이 됐고 아닌 것들은 이제 강등이 됐어요. 그럼 또 이제 괜찮은 것들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인사이트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승격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에 할 수 있는 실험을 제안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이제 중간에 요게 있네요. 그 강등되고 승격된 인사이트는 편집을 했다 그랬죠. 승격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최종 상태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영향 실험을 제안하라고 했으니까 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보시면 요렇게 현재 인사이트 요 최종 인사이트가 나오겠죠. 이 최종 인사이트가 요렇게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에 실행할 수 있는 고영향 실험을 제안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개인화된 번들 인켓과 무료 배송 이메일 오픈 클릭 전환으로 동시에 끌어올리는 캠페인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왜 이런 실험을 추천했는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거를 제안해 본다라고 알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떤 실험을 해볼지 추천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비모수적 학습을 언제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해야 할 때, 아니면 사용량이 적거나 도메인이 다양할 때, 데이터 라벨링 비용이 높을 때,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이 너무 빠른 때, 지금이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면은 파인 튜닝을 하면은 시간을 오래 걸리고 자원 투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더니 바로 다음 버전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그 새 모델을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모델의 진화 속도가 빠른 때에는 이제 비모수적 학습이 오히려 낫다.
대신에 이제 한계가 있다면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성능 천장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네, 컨텍스트 리밋에 빨리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도메인에 특화된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모수적 학습인 파인 튜닝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직접 조정해서 성능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비모수적 학습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충분한 수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리고 운영 예산과 역량이 충분할 때 이제 파인 튜닝을 고려해 보면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SFT, DPO, RLV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FT는 지도 파인 튜닝, 그 다음에 직접 선호 최적화, 검증 가능 보상 강화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SFT는 프롬프트 응답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와 구조화된 출력, 함수 호출에 적합하고요. DPO는 선호와 비선호되는 응답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톤과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고요.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RLVR은 보상함수와 정책경사라는 공식을 사용해서요. 복잡한 추럼이나 고위험군에 있는 도메인을 빨리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전 FT는 이미지나 레이블상을 학습해가지고 멀티모달을 훈련시킬 때 사용. 자, 지도 파인 튜닝부터 살펴볼게요. SFT 지도 파인 튜닝. 그래서 목표 선별된 프롬프트 응답상으로 모델의 행동을 정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이나 함수 호출을 언제 할지, API를 어떻게 호출할지 학습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 때는 이제 그 행동을 특수한 토큰인 싱크나 툴콜 같은 토큰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넘기면요. 보시면은 이제 SFT의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코퍼스가 있고요. 요걸 사전학습을 통해서 사전학습 모델이 생깁니다. 요 모델에서 이제 작업 특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지도 파인 튜닝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파인 튜닝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앞에 요 단계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요거까지 거친 게 저희가 아는 LLM들이 되는 거고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작업 능력을 파인 튜닝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파인 튜닝 모델이 되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그 사례 기반으로 학습하는 예시 학습을 엄청 세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DPO입니다. 직접 선호 최적화라고 하고요. 아까 했던 SFT 지도 파인 튜닝에다가 선호 학습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마다 선호하는 응답과 선호하지 않는 응답상을 제공해서요. 결국에는 이제 선호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SFT만으로는 충분한 품질을 못할 때, 그리고 응답의 톤이나 스타일을 개선해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프롬프트가 모델로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요거를 사람이 평가를 해요. 이거는 좋네, 이거는 나쁘대. 그러면은 프롬프트랑 좋은 결과물, 나쁜 결과물 이게 세 가지가 한 쌍이 돼서 프롬프트 파인 튜닝에 들어가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한 결과로 이제 요런 애가 들어오면은 X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Y 윈 같은 결과만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걸 이제 DPO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증 가능 보상 강화 학습 RLVR입니다. 일단 요 검증 가능 보상 강화 학습은요, 선호 기반 파인 튜닝 아까 봤던 PO가 조금 더 명시적이고 좀 최적화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아까는 DPO는 사람이 이거 좋아, 이거 나빠라고 평가를 했죠. 얘는 뭐 때문에 좋아, 뭐 때문에 나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화 지표, 규칙 기반 검증기, 외부 스코어링 모델,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응답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요. 얘가 이제 몇 점이다 몇 점이다가 있으니까 더 좋은 점수를 가진 애가 더 나은 응답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더 나은 답변을 만들도록 일반화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모델이 있고요.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이 완성이 됐을 때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죠.
아까 봤던 자동화 지표, 규칙 기반 검증기, 그 다음에 외부 스코어링 모델, 얘네가 이제 평가를 하면요. 그걸 바탕으로, 그 점수를 바탕으로 얘가 다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인 튜닝된 모델이 돌아가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파인 튜닝 방식을 파인 튜닝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파인 튜닝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 튜닝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파인 튜닝 한번 하면은 막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좀 기다리셔야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모델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각 파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시고 결과물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함수를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RLVR 모델 확인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예시 질문에 대해서 모델이 응답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파인튜닝 모델들은 요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인튜닝은 언제 쓰느냐 보시면요. 이제 조직 특유의 용어나 도메인 전문 언어가 필요할 때, 뭐 재무 공식이나 뭐 요런 정교한 태블릿이 필요할 때, 아니면은 의료 계산이나 트레이딩 같은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모델일 때, 그리고 예제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이미 선별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재학습 주기랑 버전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새 모델이 나왔을 때 다시 학습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버전 관리도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파인튜닝은 언제 미루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파인튜닝을 당장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프로토타이핑일 때, 사용량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베이스 속도가 진화하는 것보다 파인튜닝 투자가 더 오래 걸릴 때, 그리고 GPU 가용성이 낮거나 라벨링 비용이 높을 때, 뭐 성공 가능성에 확신이 부족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결과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하는 게 좋냐? RAG를 사용하거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차라리 아까 봤던 예시 학습이나 리플렉시온 요거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요. 그래도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파인튜닝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7장 내용 살펴보시면요. 비봉수적 학습은 예시학습, 리플렉시온, 경험학습 따라서 진행하시면 된다. 이 비봉수적 학습은 언제 쓰는 게 좋냐? 단순하고 빠르고 환경 변화에 민첩해야 할 때, 그리고 메모리와 메타 규칙을 활용해야 할 때, 요때 비모수적 학습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모수적 학습이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세 가지 방식으로 가면 되고요. 점진적으로 특수화되고 성능적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뭐가 좋느냐? 그러면 이제 비모수적 학습의 기민함과 모수적 학습의 정밀함을 더해서 견고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까지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